오늘 아침 일라디오. 여러분은 한 달 생활비 가운데 어떤 항목에 가장 지출을 많이 하시는지요? 치솟는 밥상 물가에 식비 지출이 많이 늘어난 것 같다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근데요, 실제로 저소득층의 삶이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이 저소득층은 가처분 소득의 약 40%를 외식비나 식료품 등 식비에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입의 반 가까이를 먹는 데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건데요. 밀가루, 돼지고기를 비롯해서 가공식품 가격까지 먹거리 물가가 올라가면서 실제로 지갑을 열기가 겁이 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햄버거 세트에 필수였던 감자튀김 대란도 다시 찾아왔고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00일이 넘어서면서 세계적인 식량 안보에 대한 문제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UN 산하기구들도 세계 곳곳에서 식량 위기가 임박했다는 경고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고를 계속 들으니까 긴장이 되기도 하는군요. 관련 소식 잠시 후 해외 농업 소식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강승화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에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콩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일라디오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농수산물의 우수성을 제대로 살펴보는 시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오세농 시간인데요. 맛있고 영양 많은 우리 농수산물 제철에 먹어야 제맛 느낄 수 있잖아요. 우수한 지역 특산물들을 만나보고 맛있게 먹는 법, 역사 속 이야기까지 우리 농수산물의 모든 것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세농에 얽힌 여러분들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는 것 다들 알고 계시죠? 매주 토요일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구수합니다. 웰빙 혼합 잡곡 세트, 향조초, 모바일 커피 쿠폰 등 다양한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 농수산물도 더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세농 지금 바로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살펴보는 오늘 아침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오세농. 안녕하세요, 성우 송기원입니다. 오늘 오세농의 주인공인 보리. 과거에는 쌀이 없어서 보리를 먹곤 했지만 요즘은 시대가 달라졌죠. 보리는 몸을 보호하고 오장을 튼튼히 해주는 식품으로 쌀이 있어도 건강을 위해 따로 보리를 찾곤 합니다. 탄수화물뿐만 아니라 비타민, 무기질 등이 풍부해서 쌀에는 부족하기 쉬운 영양분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기쁜 고향 방앗간엔 어머니 좋아하시던 눈물 보리떡도 해두라지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기다림이 오래되면 착한 새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요. 고향으로 돌아가요. 시인과 촌장의 노래 기쁜 보리떡 들으셨는데요. 특히 고혈압, 당뇨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는 기쁜 보리떡, 건강 보리떡, 행복 보리떡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죠. 보리의 식이섬유인 베타글루칸 성분 때문인데요. 대장에서 담즙과 결합한 뒤 몸 밖으로 배설되면서 혈중 지질 수치를 낮춰주고요.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외에도 각기병이나 빈혈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요. 폴리페놀 화합물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노화를 예방하고 면역력을 향상시켜주죠. 국제영양학회에서 진행한 동물 실험 결과 쌀과 보리를 7:3 비율로 섞어 먹는 것이 몸에 제일 좋다고 하니까 슈퍼푸드 보리
식탁 위에서 좀 더 자주 만나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보리를 활용한 나만의 요리법, 보리에 대한 얽힌 추억, 또 우리 고장의 보리 자랑도 좋겠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재미있는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행운의 선물 드리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해외 농업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저희 방송에서도 그렇고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소식이 올랐다. 뭐가 올랐냐? 네. 원자재다, 국제 곡물 가격이다 다 오른다는 얘기인데. 네, 맞아요. 유엔 산하 기구들이 세계 곳곳에서 식량 위기가 임박했다. 실제로 경고를 하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세계 식량 계획 그리고 식량 농업 기구가 세계 곳곳에서 식량 위기가 임박했다. 예.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WFP와 그리고 이제 FAO인데요. 네. 이 두 기관에서 6일날 공동으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가뭄 같은 요즘에 극단적인 기후가 계속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여기다 코로나19 우리 지금 몇 년째 겪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고 네. 거기에다가 하나 더 더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게 전쟁. 거의 좀 굉장히 그러니까 촉매제 같은 역할까지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세 가지가 겹치면서 식량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게 식량 위기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네. 데이비드 비즐리 WFP 사무총장은 지금 상황은 48개 나라가 정치적인 불안, 폭동, 시위 등으로 발이 묶였었던 2011년 아랍의 봄 네. 그리고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식량 위기 때보다 더 나쁘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페루, 스리랑카에서 벌어지고 있는 식량 위기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페루 같은 경우에는 비료 가격이 너무 올라서 농업 비상사태까지 선포됐습니다. 야, 이게 전 세계적으로 참 힘든 상황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군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식량을 많이 수출하는 나라였더라고요. 우크라이나. 네. 근데 이제 러시아 침공 때문에 지금 곡물 수출을 못하는 거를 이제 감안을 한다면 앞으로 식량 위기가 더 악화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전쟁이 장기화될 거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래서 보고서 또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 세계적인 식량과 에너지 가격 상승을 악화시켰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전쟁 영향은 가뭄, 홍수 등 기후 충격에 따른 식량 생산 감소와 함께 경제 불안,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지역에서 더욱더 심각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몇 달간 극도의 빈곤이 예상되는 빈곤 위험 지역에 아주 시급한 인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는데요. 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 남수단, 예멘,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이렇게 6개 나라를 최고 경계 지역이다라고 꼽았습니다. 네. 이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아프가니스탄 등은 가뭄 그리고 남수단은 4년째 홍수를 겪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극단적인 기후가 나타나는 그러네. 4년째 홍수라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카리브해 지역은 허리케인, 이제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는데요. 네. 자주 발생하고요. 아유. 그래서 이들 지역에서 최대 75만 명이 기아 또는 죽음에 직면해 있고 이 중에 40만 명가량이 내전 중인 에티오피아 북부 티그라이 지역에 몰려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심지어 이제 정치적 상황이 좀 불안정한 곳은 더 피해가 심각하구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좀 흥미롭다기보다는 진짜 이럴까라는 네. 의심이 드는 기사가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중에 네. 곡물을 약탈한다. 그런데 그 약탈한 곡물을 아프리카 국가에 판매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 제기가 됐군요. 사실입니까? 네,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내용이고요. 네. 러시아가 장악한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에서 최근에 출항한 선박 10여 척에 실려 있는 밀을 미국 쪽에서 이제 작물로 지목을 하고 훔친 물건이다. 네. 내용의 이제 외교 문서를 아프리카 국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터키 등 이렇게 14개 국가에 발송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곡물뿐만 아니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아주 값비싼 농기계를 훔쳐갔다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뉴욕타임즈는 러시아가 약탈한 밀을 아프리카 국가에 넘기는 것을 위해서 지금 접촉을 하고 있고 훔친 곡물들은 크림반도에 있는 세바스토폴 항을 통해서 수출되고 있다는 미국 정부의 자료 인용해서 보도가 나온 겁니다. 네.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군이 남부 곡창지대에서 1억 달러어치의 최소 50만 톤의 곡물을 훔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크라이나 정부의 주장인 거죠? 네, 맞습니다. 국제 선박 추적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우크라이나산 밀을 실은 러시아 화물선 10척 이상이 GPS를 끈 채 수출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국가 등으로 향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만약에 사실이라면 참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 네. 어찌됐건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를 압박해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제한들 특히나 이제 곡물 수출을 못하도록 막아야 되지만 그렇죠. 아까 저희가 뭐 아프리카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식량이 부족하고 지금 기아로 허덕이고 있으면 네. 어찌됐건 어디서 왔던 간에 곡물 수입을 중단하기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서방 국가 입장에서는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예. 러시아를 압박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 제재를 하는 건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아프리카에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은 네. 누구라도 곡식을 준다. 어디서 왔던 간에 일단 살고 봐야 될 거예요. 네, 일단 러시아가 내놓은 싼 이 곡물과 또 서방 동맹국들과 외교 관계 사이에서 뭘 선택해야 되는지 굉장히 네. 아유, 고민스럽다라는 거죠. 네. 케냐의 국제전략연구소장은 서방이 아프리카의 밀 부족을 해결하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은 압력 자체가 결국은 역효과를 낼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밀 수입의 40% 이상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수입하고 있는 이 아프리카 국가들은요. 의존을 많이 하네요. 네, 전쟁 지금 시작되고 나서 뭐 45% 이 정도까지 가격 올랐고요. 아이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비료 가격도 비료가 올랐다고요. 같이 오르거든요. 네. 그래서 수입 비료 가격은 무려 300% 급등하면서 식량 생산이 많이 줄 거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가 목적지인 우크라이나 곡물은 2,200만 톤 정도 되는데요. 네. 이게 지금 현재 오데사 항에 몇 달째 발이 묶여 있습니다. 러시아가 흑해를 통제하면서 곡물 수출길이 완전히 봉쇄됐기 때문인데요. 네. 우크라이나 총리는 이번 달부터 수확되는 3천만 톤의 옥수수, 밀, 해바라기 오일 수출도 어려울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프리카 차드는 지금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인구의 3분의 1이 긴급 식량 원조가 필요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최근에 소말리아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보고가 됐다라고 전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유엔 식량 계획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아프리카의 뿔 지역에서도 1,700만 명 가량이 굶주리고 있고 올해는 4천만 명 이상이 식량 위기를 직접적으로 겪을 수 있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4천만 명. 그 소말리아, 아프리카 소말리아의 가뭄이 너무 심각한가 봐요. 그래서 기아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이런 기사도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소말리아 중부와 남부를 강타하고 있는 이 혹독한 가뭄 때문에 소말리아 식량 위기, 영양 실조 상태, 사망률 모두가 악화되면서 지금 심각한 기아 상태를 겪고 있다고 유엔 소말리아 정부가 밝혔습니다. 네. 소말리아와 유엔 원조기관들은 식량 위기 문제 전문가들이 합동으로 조성한 통합 식량 안보 단계 분류를 통해서 지금 위기가 최소 9월까지는 악화될 거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농산물과 축산물 생산량이 감소할 경우에 식량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인도주의 구호기관이 이제 구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부분 식량을 주기도 이제 힘들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심각한 겁니까 지금? 네, 지금 소말리아 정부와 유엔의 그 공동 성명을 보면은요. 네. 기아의 구분은 3개로 기준이 되는데 최소 2개가 충족이 돼야 되는데 극심한 영양실조가 증가하고 네. 사망률과 가축의 폐사율도 동시에 급증하고 있는데 이미 이 모든 기준에 충족이 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보고를 보면 소말리아 전체 인구의 33% 그러니까 3명 중 1명입니다. 네. 520만 명이 이미 지금 수입 감소, 식량 위기를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고 있고요. 네. 이 중에 3만 8천 명은 인도주의적 식량 고에도 불구하고 5월 이미 기아선상 굶어 죽을 지경에 이제 거의 도달한 겁니다. 영양실조 네, 상황이군요. 맞습니다. 유엔은 식량 구호 물량이 늘어나지 않는다면은 네. 6월부터 9월까지 소말리아 상황이 더욱더 나빠질 거라 전망했고요. 네. 전문가들은 전체 인구의 45%가 기아와 그리고 이 악화된 위기 상황을 직접적으로 맞게 될 거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이 소말리아는 2011년부터 3차례 우기 동안에 단 한 번도 비가 내리지 않은 아이고. 극심한 연속 가뭄을 겪고 있고요. 네. 뭐 사람은 당연히 힘든 건 뭐 말할 필요도 없고 그렇겠네. 가축, 농산물 이런 것들이 이제 폐사하면서 기아 위기에 처했습니다. 소말리아 정부는 국민들에게 생사의 위기에 처해 있고 그리고 이런 국민 위해서 국제사회가 좀 더 지속적으로 도움을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지역이 정치적으로도 너무 복잡한 지역이라 네. 여러모로 좀 도움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 저희가 외신들을 쭉 보니까 식량 안보가 정말 앞으로도 중요하겠구나. 앞으로 또 어떤 질병이 생길지 모르고 네. 어떠한 전쟁, 어떠한 기후변화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식량 안보가 매우 중요해졌는데 그래서 네. 이 세계 각국에서 유전자 변형 농작물을 상업화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또 외신이 있군요. 네. 우리가 또 한때 유전자 변형식품 반대하고 막 그랬잖아요. 예, 먹지 말자. 뭐, 예. 뭐 정확히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 모른다 수가 없다. 네. 얘기가 많았는데요. 이렇게 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네요. 네.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코로나19, 뭐 극단적인 기후, 전쟁 이런 것 때문에 식량 안보가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네. 그러자 세계 각국이 유전자 변형 작물의 상업화를 좀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 일본의 경제 전문지 니케이 아시아가 보도했습니다. 네. 중국 정부가 최근에 유전자 변형 농산물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하는데요. 네. 중국 정부는 규정의 부재 때문에 유전자 변형 작물 상업화가 지난 수년간 좀 지지부진했지만 최근에 달라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2019년 처음으로 중국에서 개발된 옥수수 2개통 그리고 콩 한 품종의 첫 GMO를 승인한 이후에 현재는 옥수수는 16개 개통, 콩은 3개 품종의 생물 안전성을 승인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 중국에서 그러면 GMO 유전자 변형 농작물 네. 시범 재배 프로그램 확대하고 있습니까? 네, 2020년에 중국의 농업농촌부가 GMO 옥수수와 대두를 대상으로 북서부 지역에서 시험 재배지를 조성을 했다고 하고요. 네. 올해부터는 중국 내몽골 자치구역으로 확대했다고 합니다. 중국의 이 절강대학교 농업생산공학부 교수 얘기로는요. 중국에서 옥수수를 재배할 때 해충 피해를 많이 입는데 약제를 적용하는 것은 비싸고 그러니까 약을 뿌려야 되니까요. 살충제가 비싸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면서 해충의 저항성이 있는 유전자 변형 옥수수를 재배한다면 평균적으로 10% 정도 수확량이 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해충 피해가 큰 지역은 이제 10에서 15% 정도 생산량도 늘릴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영국을 포함해서 일부 국가들은요 유전자 편집 기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전자 편집 기술은 외래 유전자 특성을 대상으로 해서 식물에 삽입하는 유전자 변형 기술과 달리 기존의 특정 유전자를 잘라내서 유전자를 변형하는 것을 뜻합니다. 유전자 가위 뭐 그런 건 얘기도 들어보셨죠? 들어봤죠. 예, 그런 거와 비슷한 원리인데요. 영국 정부는 유전자 편집 동식물의 사육 재배를 허용하는 법안을 5월 25일 날 의회에 제출한 상태라고 합니다. 네. GMO와는 별도로요. 유전자 편집 작물에 대한 규정을 완화해서 일단 식물에 먼저 식물에. 적용을 해본다고 합니다. 네. 규정 완화는 영국이 브렉시트로 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하면서 자체 규칙을 설정할 수 있게 되면서 좀 그렇군요. 자유롭게 된 겁니다. 유럽연합 규정은 유전자 편집 작물을 GMO와 동일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전 세계적으로 유전자 편집을 유전자 변형과 동일하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서는 크리스퍼 이제 유전자 가위를 말하는 건데요. 네.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해서 유전자를 변형한 토마토가 작년에 세계 최초로 시판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식량 위기가 닥쳐올 때마다 농업이 정말 중요하구나. 네. 농업하시는 분들 정말 훌륭한 일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해외 농업 소식 외신 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최신 글로벌 트렌드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코너죠. IT 브리핑 김덕진 미래사회 IT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잘 주무셨나요? 네, 잘 주무셨나요? 아니요. 저는 그 소장님 네. 오시기 전날 밤 항상 잠을 못 자요. 아, 정말요? 어떤 얘기를 해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즐겁게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뭔 얘기입니까 오늘? 네, 지난주에 환경의 날이 있었잖아요. 네. 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뭐 다양한 방법들도 있고 우리가 재활용도 하는데 네. 오늘은 이 IT와 바이오 기술을 활용해서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있는 우리나라 회사 한 곳 소개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참 요즘 트렌드에 맞는 그런 회사를 지금 소개를 해주신다는 말씀이시군요. 네네. 이제 근데 이 회사가 네. 우리나라에서보다 오히려 미국에서 더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는 중소기업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미러키나 하와이, 코네티컷 등이 미국에서 한 3천억 정도의 수주를 예상하고 있는 부강테크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부강테크. 네, 이 회사가요 좀 세계 유일한 수처리 기술로 미국의 이 하수 처리장 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소기업인데 미국의
쪽에 하수 처리장에 개선을 하는 사업을 하는데 네. 또 흥미로운 게 이따가도 조금 설명드릴 거지만 네. 하수 처리장 내에 최근에 또 이 IT 기업들의 상당히 중요한 게 데이터 센터라는 거거든요. 데이터 센터.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요즘에 뭐 클라우드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내 컴퓨터에서 뭔가를 쓰는 게 아니라 인터넷 공간에서 뭐 많은 정보들을 한 번에 쓸 수 있는 이런 클라우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운영하는 곳이 데이터 센터라는 데예요. 네. 근데 이 데이터 센터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엄청나게 큰 장비들이 필요한데 네. 이런 장비들을 하수 처리장 내에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수 처리장 내에 도대체 데이터 센터가 왜 들어가고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세계 빅테크 기업들도 좀 같이 주목하고 있는 이 얘기들도 이따 좀 같이 해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하나하나 그러면 짚어볼게요. 네. 이제 가축의 분뇨나 음식물 쓰레기 이제 보통 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거를 기반으로 새로운 바이오 에너지를 만든다. 영화. 네. 백투더퓨처에 그 박사님께서 자동차 움직일 때 뭘로 움직였냐? 먹다 남은 바나나로. 그렇죠.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렇죠. 그 열이 확 나는 뭐 이런 것들인데 네.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의 소나 돼지 등을 통해서 연간 5,600만 톤의 가축 분뇨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엄청나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음식물 쓰레기도 연 500만 톤. 네. 그다음에 하수 슬러지, 그러니까 하수의 찌꺼기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연 400만 톤이 나와요. 와. 그리고 이제 이런 폐기물도 이른바 이제 유기성 폐기물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게 우리가 또 육식 소비도 많아지고 음식물 쓰레기도 많아지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발생량이 증가합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이 정도인데 뭐 전 세계적으로 대단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유기성 폐기물 처리를 위한 이 처리 관련, 그러니까 수처리라고 표현하는데 물을 깨끗하게 하는. 네, 그렇죠. 네. 물을 처리하는 관련 시장 자체가 2020년에요. 무려 940조 원. 940조요? 네, 2025년에는 1,000조 원 규모로 이제 성장할 전망입니다. 와. 그만큼 이제 환경을 우리가 또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쓰고 있다라는 건데요. 네. 근데 이런 이제 말씀드렸던 하수 찌꺼기 같은 경우가 들어올 때 여러 개의 단계로 좀 찌꺼기들이 나눠진다고 해요. 그래서 뭐 첫 번째 찌꺼기가 있고 또 그거를 한 번 더 걸러서 뭐 생슬러지 또 마지막에 한 번 더 걸러서 뭐 잉여 슬러지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찌꺼기들이 남게 되는데 네. 이런 찌꺼기들을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 찌꺼기를 좀 이제 그 처리하는데 한 크게 3가지 정도의 기술들이 있거든요. 네. 뭐 바이오 가스라고 그래서 뭔가 친환경적으로 하는 것들, 그다음에 네. 이제 최종적인 찌꺼기를 줄여주는 거,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가스라고 표현하잖아요. 가스. 질소 가스. 맞습니다. 네. 이런 것들도 그냥 흘려내면 이게 또 환경에 오염이 되기 네, 때문에 네. 질소 가스를 또 줄여주는 이러한 3가지 기술을 원래 별도로 처리하고 있었는데 이 회사는 이 3가지를 한 번에 이제 처리하면서 조금 장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였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말씀을 들어보면 좀 대단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요? 네. 일단은 이제 말씀하신 백투더퓨처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예. 이제 쓰레기 같은 게 오면 그게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썩으면 네. 그 안에서 뭐 열 에너지도 나오고 맞아, 가스가 막 나오고 네, 그러죠? 가스도 막 네, 그러잖아요. 네, 네, 비슷합니다. 일단은 유기성 아하. 폐기물이 이제 소화조로 들어와요. 그럼 네. 거기에서 이제 산소가 차단이 되고 네. 그 안에서 이제 막 섞어줍니다. 쉽게 말하면 적정 온도에서. 네. 그렇게 되면 바이오 가스가 막 이제 배출이 되는 가스 거예요.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일단은 그 가스를 좀 활용하는 부분이 있고,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이제 그 좀 빠르게 썩으면서도 그 안에서 하기 위해서는 이제 꼭 마치 우리가 음식의 레시피처럼 네. 그 안에서 어느 정도의 온도 그리고 어느 정도의 섞는 비율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비율을 또 이제 잘 만들어주기 위해서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이런 것들에 이제 석박사급 인재들이 많이 들어가신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온도와 산성도 교반 작업을 잘해서 미생물 활동이 극대화될 수 있는 일종의 레시피 같은 걸 만들게 이게 되고요. 핵심이네요. 네, 그렇죠. 이제 그렇게 돼서 바이오 가스를 또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네. 또 이제 최종적으로 남는 찌꺼기도 한 85에서 90% 상을 줄인다고 합니다. 네. 근데 또 이렇게 줄이면서 또 한 가지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러한 그 어떤 바이오 가스들이 나오다 보면 그냥 넣게 되면 위험한 폐수내의 질소, 그러니까 고농도 질소가 나오는데 네. 이것도 또 제거하는데 기존에는 비싼 비용을 들여서 이제 우리가 있는 산소 있잖아요. 네. 요즘에 이제 산소도 좀 사서 이렇게 마시긴 운동 하죠. 선수들 맞아요. 하면 마시기도 네.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원래는 비싼 돈을 들여서 산소 그리고 메탄올을 직접 투입을 해서 이걸 이제 질소를 없앴다고 해요. 그럼 그동안 경제성이 그렇게 좋진 않았던 건데. 그렇죠. 근데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많은 비용의 투입 없이 자체적으로 배양하는, 그러니까 직접 키우는
미생물들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산소나 메탄올 같은 가스를 넣는 게 아니라 네. 우리 이제 바이오 기술로 만든 미생물을 넣어가지고 미생물 자체가 질소를 잡아먹는 거예요. 와. 그렇게 되니까 이제 질소 폐수에 대한 처리 기술이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러한 미생물을 하루에 이제 계속적으로 만들어서 600톤 정도의 말씀드렸던 그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배양 시설을 이미 갖췄고요. 네. 이런 걸 가지고 뭐 부산시나 이제 우리가 있는 지자체들, 국내 지자체들에 조금씩 적용되면서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고 하고요. 네. 이러다 보니까는 뭐 예를 들면은 국내 한 대형 건설사가 이제 막대한 질소 처리 비용 때문에 특정 지역에 이제 폐기물 처리 시설 우리 더 이상 운영 못하겠다라고 했는데도 네. 이것을 이제 이 중소기업이 인수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우리가 가능하다 기술이 있으니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이제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이제 그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남은 찌꺼기들 있잖아요. 찌꺼기 있죠. 근데 그 찌꺼기를 한 번 더 걸러냅니다. 네. 그래서 한 번 더 걸러낼 때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넓은 부지에다가 우리가 마치 이제 그 물 같은 거 섞여 있을 때 네. 보면 그 물을 섞여 있는 걸 가만히 놔두면 물이 이제 바닥에 찌꺼기 남고 가라앉죠. 이제 물에 네. 뜨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 하수 처리장도 아주 큰 어떤 지역에다가 계속 마지막 침전물을 그대로 좀 놔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위에 뭐가 뜨겠죠. 네. 뜬 것들은 버리고 마지막에 있는 그 정말 찌꺼기들만 처리하는 건데요. 이 찌꺼기를 가라앉히는 작업이 보통 한 2-3시간 정도 걸리고 상당히 넓은 부지가 필요하다고 해요. 걸리겠죠.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이러한 것들에서 또 이 회사가 만든 일종의 바이오 필터. 그러니까는 그냥 기다렸다가 이제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있어서 위에 뜨고 침식하는 게 아니라 네, 필터로 한 번 더 걸러주는 거죠. 예. 필터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2시간 이상 걸리던 시간을 15분으로 단축시키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큰 땅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렇게 되니까 부지를 한 80% 정도 또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야, 대단한 회사인 것 같습니다. 네. 찾아보니까 상장은 안 돼 있네요. 그새 찾아보셨어요? 네, 관심이 좀 가서 좀 훌륭한 중소기업 소개를 해드렸고 네. 어찌됐건 이게 이런 기술을 통해서 어쨌든 땅을 아끼게 되는 거고 네. 그러면 이제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땅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하수 처리장 안에다가 네. 뭘 할까 고민하다가 데이터 센터를 짓는 걸로 결정했다 뭐 이런 얘기군요. 네. 근데 이 데이터 센터가 중요한 게요. 그럼 왜 여기다 짓고 그럼 기존에 어떻게 됐느냐라고 할 때 데이터 센터의 제일 핵심이 뭐냐면요. 열을 식히는 거예요. 컴퓨터 열 엄청 많이 발생해요. 그렇죠. 네. 근데 한 대만 그래도 그런데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의 뭐 예를 들면 뭐 서울시가 쓰는 네. 모든 컴퓨터 데이터가 어떤 하나의 클라우드 센터에 모여 있다. 네. 그럼 열이 엄청날 거잖아요. 너무 뜨겁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데이터 센터들이 대부분 다 시내에 없고 시외나 지역에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건물들이 없어서 시원하게 바람이 되는 데나 냉각을 시키거나 혹은 전기료가 싼 뭐 사막 뭐 이런 데 시켜야 되니까. 네, 그래서 뭐 수력을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쓰는데 네. 하수 처리장이잖아요. 자연스럽게 쓸 수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물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열을 일반적인 데이터 센터도 열 식히는데 운영 비용이 50% 정도까지 쓰는데 그래요. 이 회사가 그리고 또 연간 한 5억 리터 이상의 물도 또 필요하다고 해요. 낭비가 또 되네요. 예. 그렇죠. 근데 이거는 하수 처리 물이니까. 어차피 버리는 물이었으니까. 그렇죠. 어차피 버리는 물이니까 물을 이제 쓰기도 하고 또 흥미로운 게 앞서서 이제 미생물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미생물이 또 차가운 물이 아니라 어느 정도 좀 이제 따뜻한 물에서 잘 만들어진다고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데이터 센터를 식힌 물, 그럼 물이 다시 따뜻해지잖아요. 미생물이 더 많이 발생하고. 그렇죠. 그럼 그 물로 이제 미생물을 만드는 예. 뭐 이런 방식을 쓰다 보니까 특정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큰 규모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시내에 들어갈 수 있는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게 핵심이죠. 왜냐하면 또 데이터 센터 너무 멀면 이게 또 인터넷 선을 길게 깔아야 되거든요. 관리가 힘들죠,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시내에 있는 게 중요한데 이 시내 이런 하수 처리장 내에 이런 데이터 센터를 만들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회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전 세계 IT 기업들이 좀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구글이나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결국 빅테크 기업들도 제일 핵심이 우리 데이터를 최대한 근처에 놔야 되는데 그렇죠. 가성비 좋게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관심을 갖게 되는 저도 관심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거 쓰거든요. 네. 클라우드. 그렇죠. 매달 돈을 내고 있습니다. 가격이 떨어질까 좀 기대가 되는. 그렇죠. 이제 가까이 있으면 아무래도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뭐 미국 물위원회가 주관한 하수혁신 기술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미국에 있는 지자체 내에서 유력한 사업들이 많아서 뭐 올해 예상 수주 규모가 이제 전체 연매출의 4배가 넘는 1,700억 이상의 이제 좀 매출을 목표하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부강테크 이 회사가 뭐 처음부터 이렇게 주목받은 건 아니었다라는군요. 네. 그렇죠. 이제 처음에는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수처리, 그러니까 물 처리하는 기술이 이렇게까지 시장이 컸나라고 우리도 몰랐잖아요. 상상도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환경에 대한 관심도 예전보단 지금 높아졌으니까요. 그래서 네. 초반엔 고생을 좀 많이 하셨었는데 오히려 이제 그 상황에서 중국이나 동남아 같은데 경쟁사들이 2000년대 들어갈 때 차라리 우리가 처음부터 세계 최고 한번 뚫어보자. 이래서 이 회사는 2008년부터 미국에 좀 진출하셨다고 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오히려 미국은 150년 전부터 이런 하수 처리장 기술이 있었는데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도전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지만 어쨌든 할 거면 그래도 선진국에서 승부 보자라고 생각하셔가지고 그래도 좀 좋은 결과들을 지금 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런 강소기업 스타트업 좀 많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뭐 다음 주에도 좀 예. 쓰레기를 분류하면서 또 재미있는 어떤 기술들을 활용하는 IT 환경 네. 회사들 좀 소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만 알고 계시면 안 돼요. 숨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디? 네, 지금 제 뱃속 어디에 숨어 있는데 뱃속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네, 제가 좀 다음 주에도 좀 꺼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신 글로벌 트렌드를 전하는 IT 브리핑 김덕진 미래사회 IT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45분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강승화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오늘도 정상근 기자와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북한에 미사일 도발이 있었는데 우리 군이 공중 무력 시위로 대응을 했군요. 네,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오전 한미 공군이 북한의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해서 공중 무력 시위 비행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연합 공중무력 시위 비행에는 이 정밀 유도무기를 장착한 한국 공군의 F-35A, F-15K, KF-16 전투기 16대와 주한미 공군의 F-16 전투기 4대 등 20대가 참가를 했는데요. 특히 스텔스기로 불리는 F-35A는 비행 장면이 최초로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한미 전투기는 서해상 공역에서 공격 편대군을 형성해서 적 위협에 압도적으로 대응하는 비행을 했다라고 합참은 전했고요. 또 이번 연합 공중무력 시위 비행을 통해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이 강력한 능력과 의지를 보였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북한 핵실험이 조만간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런 기사가 있네요. 네, 이 국제원자력기구가 얼마 전 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이는 징후를 포착했다 이렇게 밝혔었는데요. 네. 어제는 미국 국무부도 같은 경고를 하면서 이를 긴급 상황으로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미국과 동맹들은 이에 대비돼 있다라고 강조했는데요. 네. 또한 미국 국무부는 미국의 방어 역량 사용을 포함해 이 동맹에 대한 강철 같은 안보 약속도 거듭 재확인했고요. 또 그러면서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대화와 외교라며 거듭 북한의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인도적 지원 노력이 계속될 것이라면서 이는 북한의 비핵화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도 반복했습니다. 어제 저희가 화물연대 파업 소식 전해드렸는데 이거 파업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어제 전해드린 대로 어제 0시부터 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을 했고요. 네. 어제 오전 10시 화물연대는 부산, 인천, 경남 등 전국 12개 지역에서 이 지역 본부별로 파업 출정식을 개최했습니다. 국토부는 출정식에 화물연대 조합원의 약 37% 수준인 8,200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했고요. 네. 이 화물연대 가입자가 전체 화물차 기사의 5% 정도에 불과하고 이 파업이 이미 예견된 상황이라 이 사전에 운송이 이루어진 것이 많아서 아직 파업으로 인한 큰 영향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일부 품목은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이 하이트 진로 소주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 노조도 파업을 하고 있고 또 화물연대 파업까지 겹치면서 이 평소보다 출고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네. 이 시멘트의 경우에도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출입구를 막아서면서 출하량이 평소보다 10%에 불과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화물연대 소속 노조원 중에서는 이 시멘트와 컨테이너 운반 화물차 기사가 많기 때문에 네. 이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전체 물류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한 언급을 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대통령실에 출근하다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화물연대 관련 질문을 받고 이 사용자의 부당노동 행위든 이 노동자의 불법 행위든 이 선거운동할 때부터 법에 따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천명해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앞서 정부 역시 화물연대가 파업 과정에서 운송 방해와 시설 점거 등 불법 행위를 벌일 경우 엄정 대응하기도 했고요. 또 국토부는 불법 행위를 막겠다면서 이 주요 물류 거점에 경찰력 배치를 요청했고 어제 벌써 4명이 연행이 된 상황입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위에 대해서 또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중앙일보가 며칠 전 이 대통령실 관계자 발로 윤석열 대통령이 양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참모들에게 밝혔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네. 그런데 이 보도 이후 이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그런 적이 없다라며 이를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까지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 주변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라면서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후 브리핑을 통해서 집회 결사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면서 그 자유를 임의대로 억누를 수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측은 시위를 빙자한 욕설과 고성방가를 용인하고 이 주민의 고통을 방치해야 한다는 말이냐라면서 옹졸함의 극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 발언은 무도한 시위를 부추기고 욕설 시위를 제지해야 할 경찰에게 좋지 않은 신호를 줄 것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출범했군요. 네, 윤석열 정부의 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할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이 야당의 반대 속에 어제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 대통령 비서실장이 위원장인 인사추천위원회에서 후보군을 압축하면 네. 이 관리단이 1차 검증을 하는 역할을 맡는데요. 이 초대 단장은 박행렬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리더십 개발부장이 임명됐습니다만 이 사회 분야 정보를 검증하는 인사정보 1 담당관은 이동균 서울 남부지검 형사 3부장이 맡았습니다. 네. 또 인수위원회에 파견됐던 김현우 창원지검 부부장 검사, 김주현 법무부 정책기획단 검사 등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검사들이 합류를 했는데요. 네. 이 관리단의 첫 검증 대상은 김창룡 경찰청장의 후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검찰 출신의 고위공직자들의 임명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신임 금융감독원장의 이복현 전 북부지검 부장검사를 임명했습니다. 네. 이복현 신임 원장은 2006년 현대차 비자금 사건을 시작으로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수사와 국정농단 수사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호흡을 맞춰왔고요. 윤석열 사단의 막내로 꼽힙니다. 지난 4월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분리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하자 이에 반발하며 검찰을 떠났다가 이 금융감독을 총괄하는 중책을 맡았는데요. 네. 이 검찰 출신의 금감원장은 금감원 설립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처음이군요. 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장에는 역시 검찰 출신의 강수진 교수를 사실상 내정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출신, 그것도 이 대통령과 사적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많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우리의 인사 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우상호 의원이 선임이 됐습니다. 네, 어제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지방선거 이후 전당대회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수습과 쇄신을 이끌 새 비상대책위원장에 4선 중진의 우상호 의원을 선임했습니다. 이와 함께 비대위원으로는 초선 의원 대표로 이용우 의원, 네. 이 재선 대표로 박재호 의원, 3선 대표로 이 환정혜 의원이 참여했고요. 네. 원외 인사로는 김현정 원외위원장 협의회장이 포함됐고 이 박홍근 원내대표도 당연직으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청년, 여성목 비대위원은 추후 비대위 내에서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어제 국회에 첫 출근을 했군요. 네, 이재명 의원이 어제 국회의원회관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최근 선거 패배 이후 당 내홍을 의식한 듯 출근길 내내 엄숙한 표정을 보였고요. 네. 사무실 앞에서는 취재진을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고문은 출근 소감에 대해서 이 국민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또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고요. 이 패배 책임론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이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의견을 듣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또 전당대회 출마 여부 등에 대한 질문에는 전당대회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라며 이 구체적인 언급을 삼가기도 했습니다. 한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어제 첫 출근을 했는데요. 안철수 의원은 당대표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이 국민의힘에 있어서는 신임 멤버가 아니겠냐라며 여러 의원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겠지만 당권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정치권 소식 살펴봤습니다. 지난 봄에 전 세계적으로 이상고온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네, 지난 봄이 반세기 만에 가장 더운 봄이었다라고 기상청이 밝혔습니다. 네. 지난 3월에서 5월 이 전국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1.3도 높은 13.2도를 기록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기상 광침막이 전국에 확충된 1973년 이후 같은 기간 평균 기온으로는 가장 높았습니다. 네. 이 온난화도 실제로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1973년 봄 평균 기온이 11.6도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49년 사이에 평균 기온이 1.6도나 상승을 했고요. 또 봄 평균 기온이 높았던 10개 해 가운데 1998년을 빼면 모두 2000년 이후였다라고 합니다. 남극도 지난 봄에 영하 17.7도였는데 네. 원래 평균 기온이 영하 53도였거든요. 아이고. 네, 크게 웃더라고요. 네. 인도는 37도가 넘었고 스페인도 40도가 넘었다라고 합니다. 네. 네, 가뭄도 심각한데요. 올봄 우리나라 강수량이 154.9mm로